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미 동맹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CNN, 뉴욕타임즈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전쟁 위험이 있는 분단 국가라며 파견을 두려워하던 미군들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철수 발언에 주한미군들이 전례 없는 반발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일부 미군들은 전역 후에도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시민권 취득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미군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는 걸까요? 한미 관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존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애틀랜타 출신으로 현재 29살이고 미 육군 중위로 복무 중입니다. ROTC를 나왔고 6개월 전에 사랑하는 사라와 결혼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평범한 어느 월요일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어요. 상관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죠. 존슨 중위, 축하하네. 다음 달부터 한국 평택 기지로 발령받게 됐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북한과 맞닿아 있는 그 위험한 나라. 신혼인데 갑자기 한국으로 가라니? 집에 돌아와 사라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에릭, 우리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한국이라니. 거기 전쟁 위험 있는 곳 아니야? 사라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사라가 한국 드라마를 몇 편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살아본 적은 없었기에 더욱 불안했던 거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더 심각한 반응이었습니다. 에릭, 한국은 분단국가잖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곳인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만난 선임 장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존슨 한국 발령? 와, 정말 럭키하네. 요즘 미군들 사이에서 한국이 제일 인기 많은 파견지야. 선임 중 한 명이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다른 장교들도 모두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나도 한국 가고 싶은데 신청해도 안 된다니까. 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다들 한국 가겠다고 난리야?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미군들이 위험한 분단 국가인 한국에 가길 원한다고요? 그것도 미국을 떠나길 싫어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라고?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걱정됐지만 한편으로는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죠. 한편 사라는 짐을 싸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에릭, 우리 정말 괜찮을까? 저는 사라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다른 미군들이 그렇게 원하는 곳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함께 그 이유를 찾아보자. 그렇게 저희 부부의 예상치 못한 한국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지친 상태였지만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라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의 모습일까요? 에릭, 여기 정말 공항 맞아? 미국 어느 공항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인데? 사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죠. 우리가 본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은 순식간에 처리되었고 짐을 찾는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평택 기지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아파트들과 반짝이는 유리창의 현대적인 빌딩들, 완벽하게 정돈된 도로. 이건 분명 우리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분단 국가라더니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라더니 이게 말이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저녁 무렵 도착한 평택시의 밤 풍경이었습니다. 거리는 밝게 빛나고 있었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거리를 활기차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혼자 다니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이었죠. 에릭, 저기 봐. 여자들이 밤에 혼자 다니고 있어. 사라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여기는 그렇게 안전한가 봐. 실제로 애틀랜타만 해도 밤에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평택 기지에 도착해 임시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사라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전쟁 위험 지역에 왔다면서. 근데 오히려 미국보다 더 발전한 것 같아. 사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기지 내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미군 병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오셨나 봐요? 한국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서 놀랐어요. 여기가 정말 북한과 대치 중인 나라 맞나요? 그 병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국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발전했어요. 아직 보지도 못한 것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특히 인터넷 속도는 미국의 10배는 빠르다고 보면 돼요. 여긴 그냥 다른 세상이에요.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에릭, 괜찮니? 위험하진 않아? 전화기 너머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전혀 괜찮아요. 오히려 미국보다 더 안전하고 발전된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전화를 끊고 사라를 바라보니 그녀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함 대신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에릭, 우리 오늘은 밖에 나가서 한국을 좀 더 탐험해 볼까? 사라의 제안에 저도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인지 더 알고 싶어졌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첫 주는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지에서 받은 휴가를 이용해 사라와 함께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확인해 본 것은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미국에서도 꽤 괜찮은 인터넷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숙소에서 속도 테스트를 해보니 미국보다 무려 10배나 빨랐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 집에서는 영화 하나 다운받는데 30분은 걸렸는데 여기선 3분도 안 걸리네. 너무 놀라 사라에게 보여주자 그녀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속도가 한국에서는 아주 평범한 수준이라는 거였습니다. 기지 내 한국인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 정도는 보통이에요. 오히려 느린 편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러 나갔습니다. 미국에서 은행 계좌 개설은 보통 몇 시간이 걸리고 서류 작업도 복잡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과정이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심지어 직원은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주며 스마트폰 뱅킹 앱까지 설치해줬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몇 주 걸리기도 하는데 라고 말하자 직원은 웃으며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충격은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사라가 서울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해서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죠. 미국에서는 차 없이 생활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한국의 대중교통은 완벽했습니다. 깨끗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기차,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지하철. 게다가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제공되어 외국인인 우리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에릭, 이거 정말 편리하다. 우리가 차를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 사라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차가 필요 없을 정도로 편리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해 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차가 있으면 주차 걱정만 더해질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하루를 보내고 밤늦게 평택으로 돌아오는 길, 배가 고파서 음식을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 시간에 배달은 꿈도 못 꿨을 테지만 한국에서는 새벽 3시에도 따끈한 치킨을 30분 만에 배달해 준다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주문했는데 정확히 2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따뜻하게요. 이건 정말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사라가 치킨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미국보다 부족한 나라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오히려 생활 수준은 미국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도 한국에 한번 와봐야 해.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이곳은 마치 미래의 나라 같아. 친구는 믿지 않는 듯 했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미국보다 많은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지에서 한미연합훈련 참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조금 걱정됐습니다. 한국군은 징병제로 운영되는 군대라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생각도 곧 완전히 뒤집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첫날, 솔직히 저는 약간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징병제 군대가 과연 전문 직업 군인으로 구성된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한국군의 실력이 미군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완전 군장을 갖추고 15km를 행군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군들은 중간에 여러 명이 지쳐 쓰러졌는데 한국군은 마치 산책하듯 가볍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력이었습니다. 힘든 내색 없이 서로 격려하며 팀워크를 보여주는 모습에 감탄했죠. 이게 징병제 군대의 모습이라고? 같이 훈련받던 미군 동료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군의 실력은 상상 이상이었고 군인으로서 그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전술 훈련에서도 한국군은 빠른 판단력과 정확한 수행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미군보다 뛰어났죠. 한 번은 기습 공격 상황에서 신속하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반격하는 훈련이 있었는데 한국군은 마치 실전처럼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훈련 중간에 한국군 중위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어떻게 이렇게 강한 전투력을 유지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실전처럼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군에게 한국은 단순한 파견지 중 하나지만 한국군에게는 실제 전쟁의 위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움보다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훈련이 끝난 후 기지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군 장교들이 한국군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한국군이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다른 장교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을 정도야. 이 말들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 미군은 항상 한국을 보호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쩌면 우리의 존재가 없어도 한국은 충분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강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럼 미군이 여기 있는 진짜 이유는 뭘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미군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훈련을 마치고 기지로 돌아온 저는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기사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충분히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니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에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걱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라와 함께 기지 근처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미군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진짜로 철수한다면 어떡하지? 나 한국 떠나기 싫은데.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더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왜 미군들이 한국을 떠나길 원하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기지 내 오래 근무한 선임 장교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알던 미국이 한국을 보호한다는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국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며 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정치적인 말장난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진지해지는 분위기라 기지 안에서도 다들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제일 놀라웠던 건 미군들의 반응이었어요. 솔직히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다들 좋아할 줄 알았는데 특히 한국에서 오래 근무한 미군들이 정말 격하게 반대하더라고요. 존슨, 알아? 우리가 한국에 있는 건 한국을 돕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을 위한 거야. 기지에서 오래 있었던 톰슨 대위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다고?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야. 사실은 한국이 미국을 도와주고 있는 거지.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톰슨 대위는 더 자세히 설명해줬죠. 한국은 우리 기지 운영비의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어. 그것도 모자라 이 기지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 유지하는데 핵심이라고. 이거 잃으면 미국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 항상 미국이 한국을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보호해준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서 기지 도서관에 가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은 주한미군 비용의 약 40%를 부담하고 있었고 심지어 기지 건설 비용도 대부분 한국이 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군 기지 덕분에 미국이 아시아 전역에 빠르게 군사력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있는 완벽한 위치였던 거죠. 우리 미군이 있어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때 식당에서 우연히 장교들 대화를 엿들었어요. 철수하면 우리가 잃는 게 훨씬 많아. 한국은 최첨단 훈련 시설이랑 실전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잖아. 이런 경험은 다른 데서는 못 얻어. 옆에 있던 장교가 맞장구 쳤어요. 게다가 한국은 우리 무기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 중 하나라고. 경제적으로도 엄청 손해될걸.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 궁금해서 한국인 통역사 김 씨에게 물어봤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예요. 미국 없으면 한국이 위험할 수 있지만 한국 없으면 미국도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잃게 된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미군들이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 이유, 그리고 사실 미국 정부도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요. 이건 그냥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동맹 관계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사라에게 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여기 미군이 있는 건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야. 어쩌면 미국에게 더 이익인 일일지도 몰라. 사라는 한참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그럼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싫더라고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해졌고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국에서 온 발령 통지였죠. 존슨 중위 3개월 후 미국 본토로 복귀하세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왠지 모를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아직 한국에서 더 있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어요. 미국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떠날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사실 처음엔 한국을 떠난다는 소식이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니 좋지 않아?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평택 기지 주변을 산책하다 보면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저 낯설기만 했던 한국의 거리, 음식, 사람들. 어느새 이 모든 것들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특히 매일 아침 들리던 근처 카페. 아주머니의 오늘도 아메리카노죠? 라는 인사가 벌써부터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사라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봐요.
어느 날 저녁 짐을 정리하던 사라가 갑자기 말했어요. 에릭, 솔직히 난 한국 떠나기 싫어.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여기가 더 편해. 사라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안해졌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한국 기업 CEO와의 만남에서 들었던 혁신적인 비즈니스 전략, 한국군 장교들에게 배운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과 나눴던 진솔한 대화들.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성장시켰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 한국을 떠나야 하나?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겠지만 뭔가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컸죠. 출국 2주 전 한국인 동료들이 저희 부부를 위한 송별회를 준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저녁 기지 근처 한 식당에 도착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제가 만났던 모든 한국인 친구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심지어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던 카페 아주머니까지요. 존슨 중위님, 미국 가시면 저희 잊지 마세요. 꼭 다시 한국에 오세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목이 메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임무를 수행하러 온 미군이었는데 어느새 저는 이곳에서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던 거예요. 송별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사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에릭, 우리 정말 떠나야 할까? 난 더 있고 싶은데. 사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야 했죠. 우리 다시 올 수 있을 거야. 꼭 와야지.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다시 올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생각했어요. 고작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애착이 생기다니. 출국 전날 밤 짐을 모두 싸고 텅 빈 숙소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빨리 시간이 지나 미국으로 돌아가길 바랐는데 이제는 시간이 더 천천히 갔으면 하고 바라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해외 근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았어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제가 얼마나 한국을 그리워하게 될지. 미국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익숙한 고향의 풍경과 음식들이 반가웠죠. 사라와 저는 애틀랜타 근교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인터넷 속도였어요. 한국에서는 영화 한 편 다운로드 하는데 몇 분이면 충분했는데 여기선 20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아, 이게 원래 이렇게 느렸나? 사라가 답답해하며 물었어요. 우리 둘 다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나 봐요. 은행 업무도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새 계좌를 개설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서류 처리에 1-2주 정도 걸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20분이면 끝났던 일인데 이건 뭐지? 싶었죠. 게다가 병원 예약도 심각했어요. 정기 검진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무려 3개월 후에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릭, 한국에서는 이런 적 없었는데. 사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행정 처리가 빠르고 효율적이었는데 미국에 오니 모든 게 느리고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대중교통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차 없이도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선 차 없이는 정말 불편했죠. 버스는 자주 지연되고 지하철 노선은 제한적이었어요. 결국 차를 한 대 구매했지만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은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어느 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어땠어? 동료가 물었죠. 원래는 그냥 가볍게 답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길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여러 면에서 더 편했어. 인터넷은 미국보다 몇 배는 빠르고 대중교통은 완벽하고 심지어 밤늦게 배달 음식도 시킬 수 있었어. 행정 처리도 빠르고.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오히려 불편한 점이 더 많아.
제 말을 들은 동료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후진국일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때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절대 후진국이 아니야. 오히려 생활 편의성으로 따지면 미국보다 몇 년은 앞서 있어. 그날 밤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에 정착한 전직 미군들의 블로그를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정말 많은 미군들이 전역 후 한국에 남기로 선택했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왠지 모를 그리움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사라에게 그 블로그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 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네. 한국의 생활이 그리운 미국인들이 정말 많아. 사라는 조용히 블로그들을 읽더니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에릭, 나 한국이 너무 그리워. 우리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 질문에 뾰족한 답은 없었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은 이미 한국을 향하고 있었어요. 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 겨우 2달 만에 저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국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우리 부부가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 솔직히 그냥 푸념 정도로 보낸 메시지였는데 이것이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죠. 제가 한국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어요. 이틀 후 아침 이메일함을 확인했는데 한국의 대기업에서 온 메일이 있더라고요. 존슨 씨, 저희 회사에서 외국인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면접 기회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가 보낸 하소연을 친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회사에 추천했던 거였죠. 메일을 사라에게 보여주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에릭, 이거 진짜야?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인 거야? 망설임 없이 면접 제안을 받아들였고 화상 면접을 통해 회사 측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미군 출신의 보안 전문가였어요. 제 군사 훈련과 경험이 그들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었던 거죠. 면접 후 일주일도 안 되어 공식 오퍼가 왔어요. 연봉도 미국에서 받던 것보다 높았고 주택 보조금까지 제공해준다고 했죠. 사라, 우리 정말 다시 한국으로 갈까? 저녁 식사를 하며 진지하게 물었어요. 사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에릭,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어디였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었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희는 미국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삶을 냉정하게 비교해 봤어요. 미국은 익숙한 문화와 언어,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었지만 한국은 더 높은 생활 수준과 안전,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있는 곳이었죠. 알겠어, 가자. 사라와 저는 손을 맞잡고 결정했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은 처음에 놀라워했지만 저희의 행복을 위한 결정이라면 지지해주겠다고 했죠. 군 경력을 마치고 민간인으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 정말 큰 도전이었지만 그만큼 설렜어요. 2달 후, 저희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미군이 아닌 한국 기업의 직원으로서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집에 돌아온 것 같아라고 사라가 말했을 때 온전히 공감했죠. 서울 강남의 회사 근처에 회사가 제공해준 아파트에 정착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넓은 공간과 최신 시설에 사라는 연신 감탄했어요. 이게 진짜 우리 집이라고? 믿기지 않아. 일을 시작하고 몇 주가 지났을 때 회사 동료가 제게 물었어요. 존슨 씨, 왜 미국을 떠나 한국을 선택했어요? 보통은 반대 아닌가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과거에는 한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지만 이제는 미국인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저희처럼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미국인들이 꽤 많았어요. 저희는 서울에 있는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전직 미군부터 영어교사, 사업가들까지. 그들 모두 비슷한 이유로 한국을 선택했더라고요. 높은 삶의 질, 안전함,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 때문에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한국 문화에 더 깊이 적응하면서 저희는 점점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됐어요. 사라는 한국 요리 클래스를 다니며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고
저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죠.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한국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곳에서 가족을 이루고 오랫동안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죠. 사라가 최근에 임신 소식을 알려줬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과 미국 문화를 모두 가르치고 싶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한국인 친구가 제게 말했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지만 강함이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은 효율적인 시스템, 안전한 환경, 높은 생활 수준이 보장되는 곳에서 오는 거였어요. 오늘도 서울의 아침은 분주하게 시작됩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깨끗한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요. 이제 이 도시는 제 고향이 되었고 한때 저를 두렵게 했던 분단 국가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제가 한국을 보호하러 왔다가 오히려 한국이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 줄 줄은요.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코리안 드림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저희는 마이클과 제시카, 그리고 많은 한국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이제는 저희 같은 외국인들이 귀화를 희망할 정도로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인으로서 여러분의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금은 코리안 드림의 시대입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저는 이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한국인들의 노력과 끈기에 매일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이룩한 기적 같은 발전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고 저와 같은 외국인들까지 매료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